그러면 보통 언제 매수하기 좋았었던 타이밍이 왔느냐 보면은 21선을 깰 때였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보면은 21선 근처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 지수 레벨이면은 접근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다만 제가 기술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시장이 8,000포인트를 찍고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직관적으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3년의 박스권을 돌파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된 것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6월입니다. 작년 6월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금 상승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속도 조절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런 구간들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3개월 평균 지수로부터 25% 수익이 나는 구간을 터치를 하거나 혹은 그 구간을 넘어갈 때부터는 조정 흐름이 한 2, 3개월 정도 나오는 이런 흐름들, 이런 패턴들을 보여왔어요. 또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단기간 급등을 해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주면서 이 코스피를 8,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8,000포인트 도달했을 때도 이미 3개월 평균 지수 대비 25%가 넘어가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지금 하락 전환이 돼가지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선 이런 패턴들을 답습을 하게 되면은 한 1, 2개월 정도는 더 지수가 빠지진 않더라도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자, 여기서 명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게 보긴 하지만 내일 이제 아침 6시에 한국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다거나 혹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 감소 우려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나와봤자 일시적인 이제 노이즈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인 노이즈가 한 1, 2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더 만들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언제 매수하기 좋았었던 타이밍이 왔느냐 보면은 21선을 깰 때였어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보면은 21선 근처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 지수 레벨이면은 접근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다만 제가 기술적으로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메모리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저는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단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자, 2분기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굉장히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27년이 되면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 기대를 너무 앞당겨서 단기에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포모매수세가 많이 붙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속도 조절에도 명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면 어때요?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매크로 상황도 지금 이제 전쟁 이슈가 다시 확장되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 가지고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는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로 봤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메모리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피크아웃이 빨리 나오게 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면 한국 증시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특히 3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은 미국의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시점 정도로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그게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계 부채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은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 비율을 꾸준히 줄여왔어요. 그래서 한국은 금리를 올리는데 매우 부담스러운데 미국은 여차하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한국은 못 올려요. 금리 격차가 벌어지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죠. 자,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또 위축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꺾인다?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2000포인트에서 7000, 80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하락장이 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나리오는요,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낮은 가능성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메모리 사이클이 좋을 것이다라고 봄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현재 지수 레벨 정도면은 접근하기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금리 전망이 점점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앞서서 제가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 이야기를 조금 이제 무섭게 한 바가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CPI라든지 PPI를 보면은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 아웃퍼폼하게 나온 것은 있어요. 뭐 PPI도 헤드라인 기준으로 4.9% 예상을 했는데 6%가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물가 지표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CME 패드워치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올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가 이틀 전에 인터뷰 촬영했을 때까지만 해도 38%였는데 지금 41%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중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이제 물가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 고용 사이드에서 봤을 때 지금 자연 실업률, 목표 실업률이 4.5%인데 4.5%보다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고용을 봤었을 때 이 고용 지표가 금리 인하 유인은 지금은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물가는 어때요? 목표 이제 물가가 2%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CPI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3.8%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유인이 없고 오히려 금리 인상 유인이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정말로 미국인들이 이 CPI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8%를 온전히 체감하고 있는 물가 지표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체감되는 물가 지표는 더 높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요, 광의 통화량을 따라간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량만큼 물가가 오른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년 전 세계 M2 통화량, 광의 통화량이 6에서 7% 정도 상승을 하니까 실질 물가 상승률, 체감 물가 상승률은 6에서 7%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CPI에서도요, 이 포함이 되고 있는 이 항목 중에 왜곡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자산 가격에 대해서 이 CPI, 이 소비자 물가 지표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지표에서 포함이 되는 것이 주거 서비스라든지 임대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곡 요인이 되죠. 그리고 민간인들이 가장 소비 비중이 높은 40% 정도의 비중이 어디서 나오냐면 식료품이랑 전기세에서 나옵니다. 근데 CPI 바스켓을 보면은 이 식료품과 전기세에 대한 이 바스켓 가중치가 과거 역사부터 계속해서 줄여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전체 재정 부채가 GDP 대비해가지고 120%거든요. 그러니까 39조 2천억 달러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 지출 때문에 매년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5%에서 6%씩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요? 이자율을 높여요? 그러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재정 부담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을 조금 왜곡시켜가지고 잡혀가고 있다라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스켓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뭐냐면 이 연방정부의 산하기관, 통계기관인 BLS지 않습니까? 이 BLS에서 실제로 이 CPI 바스켓 구성 항목과 이 가중치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물가가 잡히는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지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금리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땡겨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곡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없을까요?
자, 좋은 질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만약에 이 바스켓 컨트롤을 통해서 실제 물가보다 낮은 금리를 강제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현명한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실수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러우 전쟁 당시에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썼던 수단이 뭐예요?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동결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 국채의 최대 고객이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안전자산 하면은 모든 그 안전자산의 그 레이어 1에는 이 미국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채를 미국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점으로부터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뭘 사고 있는 거예요? 금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가격이 그렇게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무디스에서까지 미국의 국제 신용 등급을 깎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물가 지표를 수정해가지고 억지로 낮은 이제 그 금리를 유지를 해요. 낮은 물가 지표를 유지를 하고 거기서 국채를 발행해요. 가뜩이나 신용도가 낮은데, 그죠? 근데 금리마저도 낮게 준대요. 이자도 많이 안 준대요. 그것을 도대체 누가 사주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죠. 이것을 민간에 대한 수요, 민간 쪽에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에 어떤 것을 밀고 있어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줄일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결국에 계속해서 이행을 하려면, 그리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고 그것이 빅테크 쪽으로 주입이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미국 국채를 지금 사주는 주체들, 가장 주요 고객이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국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위안화 결제망을 확대를 하면서 달러 패권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민간의 자금을 강제로 끌어올 수 있는 이 금융 대리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 정부가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어 발행을 하면은 그 발행을 한 발행사들이 결국에는 이 1대1로 이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단기 국채를 사게끔 이렇게 만드는 법안, 이 지니어스 액트가 작년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최대 발행사인 테더라든지 서클 같은 경우는요, 단일 국가가 갖고 있는 미국의 단기 국채보다 더 많은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가 이거를 더 관장하기 위해서 이 클래리티 법안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이 제도화를 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이유는 이 마르지 않는 미국 국제 수요처를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를 수정하는데, 왜곡을 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 위험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통해서 이것이 케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대한 확장성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우선 이 무너져가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재건을 하고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쪽에다가 이걸 사용을 확장을 하는데 앞장을 서가지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자, 지금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국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껏 해봐야 코인 사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민간에게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민간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게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로컬 통화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소도시를 가거나 시골을 갔었을 때 거기서 과연 원화를 가지고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받을까요? 안 받을 겁니다. 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결국에 달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물건을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한데 지금 내 수중에 달러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 은행 계좌에 있는 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죠? 어디를 경유해야 돼요? 스위프트 은행을 경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스위프트망을 경유를 하게 되면은 며칠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가지고 높은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했어요. 근데 소도시, 그리고 시골
보게 되면 은행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달러로 환전을 해도 뽑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뭐예요? 휴대폰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은행 앱을 켜가지고요. 그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자,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즉시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하죠. 즉, 민간의 확장성이 굉장히 보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럴 유인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러면 민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단기 국채를 결국에는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성이 꼭 필연적이다. 그리고 이 법안을 빠르게 밀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진행 중인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클래리티 법안은 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 담보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데 투명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동안 이 전통적인 이전 대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다른 암호자산으로 암호화폐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적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암호자산이라는 게 명확성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자칫 이것을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을 했다가 SEC에서 태클을 걸 수 있어요. 야, 너네 미등록 증권 가지고 결제를 왜 받아? 너네 벌금 내.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뭐냐면 암호자산 명확화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특정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이것이 관할이 SEC 관할인지 혹은 CFTC 관할인지 명확하게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기관들에서도 그리고 대기업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코인 관련해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토큰화 비즈니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현재 어디까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5월 14일 현지 시간에 이 상원은행위에서 마크업 표결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농업위에서도 이 법안이 있거든요. 이것을 조율하는 기간이 한 3주 정도가 걸릴 테고요. 이 조율이 완료가 되면은 이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총 60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상원의 공화당 의석수가 53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석이 비죠. 7석. 그러니까 민주당계의 의원들이 7표를 더 줘야지 이게 표결이 통과가 되는데 그럼 여기서 스톱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 클래리티 법안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쟁점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을 수정안을 냈죠. 수정안이 나오고 나서 이 상원은행위에서 통과가 된 거고 이 수정안을 여야가 동시에 합의를 해가지고 도출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원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상하원 본회의에서 한 번 더 최종 표결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최종 표결을 통과를 하면은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한 8월 정도가 되면은 이게 다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RWA, 그러니까 토큰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7월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IT센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IT센 글로벌이 실제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RWA 토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토큰화가 도대체 뭔데?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토큰화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있는 그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상가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문제가 3가지가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금싸라기 땅에 있는 상가 부동산을 살려고 한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자, 두 번째, 돈이 있더라도 이것을 보내는 과정에서 스위프트를 경유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랑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수수료를 내고서 큰 돈을 보냈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복잡한 서류 절차를 거쳐야지만 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가지를 토큰화가 되게 되면은 전부 다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상업용 부동산, 맨하탄의 상업용 부동산을 토큰화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첫 번째, 돈이 많이 없어도 돼요.
내가 가진 돈만큼, 그렇죠? 0.0001%의 지분만큼 토큰을 매수만 하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토큰을 매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경유해 갈 필요가 없어서 시간 소모라든지 수수료 소모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복잡한 서류 절차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토큰화가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0.0001%의 지분을 토큰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럼 내가 가진 지분만큼 뭐예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금융이 바로 토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T생글로벌 자회사는 무엇을 토큰화하느냐? 바로 귀금속입니다. 이 비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 귀금속을 토큰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타이밍이 되게 좋죠. 작년까지만 해도 금값이 엄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이 금을 토큰화 시키는 것도 이제 상당한 수요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작년 추석 이후에 보게 되면은 이 금 한 돈을 실물로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100만 원이 넘어갔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한 돈에 100만 원. 이게 이제 사실 뭐 가족들, 친척들, 그 자녀들에게 금 한 돈을 선물해주기도 이제는 되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금테크를 하는 사람들도 100만 원어치씩 사기가 매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큰화가 되면 이거를 쪼개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간편하게.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가 이 시기와 같이 잘 맞물리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냈습니다. 벌어냈고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 토큰화 비즈니스에서 돈을 실제로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 토큰화 붐이 한번 일어날 겁니다. RWA 붐이 한번 일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 돈을 벌고 있는 IT생글로벌이 국내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금값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수요도 계속 견인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줘야 돼요. 자, 근데 이 금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광산에서는 채굴량을 늘립니다. 그죠? 근데 채굴을 한번 시작을 하면은 10년에서 15년 동안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죠? 10년, 15년 단위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설비, 고정비,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굴은 계속해서 해야만 돼요. 근데 중간에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 이게 공급량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채굴을 한번 시작하면은 공급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은 가격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10년 넘게 바닥을 기는 정도의 사이클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80년도 때 금값이 온지당 800불을 찍었었는데 이 800불을 찍고 떨어졌을 때 이 800불을 다시 돌파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28년이 걸렸습니다. 28년.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값이 빠르게 하강을 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지만 그런 상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더 오래 롱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시점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이 토큰화 비즈니스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실제로 이익을 내고 있는 IT생글로벌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